김내성 걸작 출입편 가상범인 제2부 저자 김내성.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운명의 기로. 겨울날 치고는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그래도 때때로 몰려오는 차가운 바람은 살을 베어낼 것 같이 쏙쏙 찌른다. 저물기 쉬운 겨울해는 서편 하늘 밑 된바람 가운데서 우쭐우쭐 춤추는 것 같이 보였다. 회색빛 지붕 위에 저녁 노을이 곱게 깔리고 세모가 가까운 거리거리에는 대매출이 붉은 깃발이 펄렁거리고 있다. 여기는 사람 하나도 없는 땡땡 식당의 옥상. 아까부터 유불란과 이목란은 차디찬 난간에 몸을 의지하고 멀리 발밑의 혼잡을 내려다보고 있다. 목란이, 유불란은 갸릇한 목란의 프로필을 엿보면서 목란이 하고 한 번 더 힘있게 불러보았다. 목란은 머리를 약간 들며 왜 그러셔요, 선생님? 긴 눈썹 아래 숨어있는 마치 흑진주와도 같은 까만 눈동자를 유불란에게로 옮기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인젠 그만두고 이름을 불러주어. 선생님은 무슨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은 선생님이지 뭐야요. 목란이, 네? 목란이, 왜 그러셔요? 7년 전 겨울, 7년 전 겨울? 대동강 위에서 두 사람의 손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놓아주기를 싫어하는 듯이 엉켰다. 선생님 용서하세요. 철없던 저를. 목란은 옛날을 추억하려는 듯이 두 눈을 슬그머니 감았다. 얼음진 대동강, 까마귀떼같이 몰려다니는 스케이터, 자줏빛 스웨터에 남빛 치마를 입은 자기의 모양, 그 자기를 한 팔에다 꼭 끼고 스케이트를 가르쳐주던 유불란. 그러다가 그만 둘은 얼음에 쓰러져 버렸다. 다쳤어요? 아프셔요? 그러나 어째선지 목란은 일어나기가 너무나 싫어서 재킷 입은 유불란의 가슴속에다 머리를 부으면서 실컷 울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것이다. 첫사랑, 잘 때면 반드시 목란은 유불란을 생각하고 유불란은 목란을 꿈꾸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 목란과 유불란은 서로 이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유불란은 일본으로 유학하고 목란은 서울로 올라오고 배우가 되리라. 그것이 목란의 반생을 지배한 큰 꿈이었었다. 그때 마침 서울에 박영민을 단장으로 둔 해왕좌가 창립되자 목란은 만사를 불구하고 이 극장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극장 안의 공기는 첫사랑의 일생을 바치겠다는 목란의 순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 거의 매일과 같이 배달되는 유불란의 애서를 받아들고 이 목란은 얼마나 울었으며 자기를 비웃었던가. 목란은 벌써 처녀가 아니고 박영민의 애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목란은 그만 방바닥에 쓰러지며 명예욕을 만족시키려고 자기의 순정을 잃어버린 허수아비를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러나 불란씨는 아직 세상을 모른다. 목란은 이렇게 자기를 변명해 보았다. 그리고 그 변명은 목란에게 한 줄기의 광명을 던져준 것 같았다. 세상은 뭐다 이렇다. 목란의 인생과는 이리하여 누구든지가 걸어가고 있는, 그리고 걷기 쉬운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5년 후, 그러나 유불란을 다시 만난 이 목란은 삶의 거짓을 하소연하면서 참된 길을 걸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었던가. 해왕좌 좌장 살해 사건은 바로 그러는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이다. 목란이 추워? 네, 추워요. 그럼 내려갈까? 둘이는 외투의 깃을 세우면서 식당으로 들어갔다. 목란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유불란은 끝없이 행복을 등에 느끼면서 오늘은 술을 한 잔 먹고 싶다. 그리고 흠뻑 취하고 싶다.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럼 잡수세요.
목란은 반만큼 웃으면서 말하였다. 목란이 술 먹을 줄 알아? 선생님이 권하신다면. 그럼 하고 보이를 불러서 위스키와 칵테일을 청한 후 자기는 위스키를 마시고 목란에게는 칵테일을 권하면서 브라보 하고 유리잔을 반만큼 올렸다. 목란도 그에 응하는 듯이 잔을 들며 브라보 하고 불렀다. 소설가의 공상이라고 비웃음 받은 가상 범인은 성공했다. 악마 나용기는 가책의 마음을 금치 못하여 종시 자백하고야 말았다. 그는 지금 목란 대신 옥중에서 신음하고 있을 것이다. 브라보. 유불라는 또 한 번 술잔을 높이 들었다. 한 잔, 두 잔, 술잔을 거듭하여 가매 혈맥은 점점 높아가고 가슴 속에 들어있는 그의 심장은 고무풍선과 같이 훨훨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듯하였다. 몽롱한 그의 눈에 비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가 행복스럽고 찬란하게 보였다. 목란이 나는 한번 취하도록 실컷 술을 먹어볼 테야.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행복도 겸하여 위해서. 선생님 그렇지 않으셔요? 그렇고 말고 아니 우선 목란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호호 하하. 그런데 선생님 정말로 나영귀가 자장을 죽였을까요? 목란은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그렇게 물었다. 유불라는 그 물음이 의외라는 듯이 눈을 번쩍 크게 뜨며 그러면 목란은 나영귀가 죽였다고 생각지 않는 모양이로군 하고 대단히 섭섭히 생각하였다.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창작한 연극이 하도 신통하기에 말씀이죠. 선생님은 본래부터 그이가 사람의 말을 잘 흉내내는 것을 아셨어요? 칵테일 한 잔에 목란의 어여쁜 얼굴은 더욱 윤채를 띄어가고 높다랗고 탐탁한 코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목소리를 유불라는 가장 귀여운 듯이 혀끝으로 맛보아가면서 알 리가 있나? 모두 나의 창작이지. 나의 상상이지. 그러면 어째 나영귀는 자기의 범죄를 관중에게 자백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연극을 하였을까요? 자기가 사람의 음성을 흉내낼 줄 안다는 것을 자백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 하고 나영귀 범인설을 마음속 한평 구석에서 부인하는 듯한 목란의 태도를 유불라는 적지 않은 실망을 가지고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것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나영귀가 맨 나중에 자백한 것만은 사실이니까. 자기가 범인이 아닌데도 그렇게 자백한다고는 도저히. 그 순간 유불란의 몸은 오싹하고 떨렸다. 자기가 범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백한다? 그런 나영귀일까? 그렇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목란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것에 틀림이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잘 아는 듯한 목란의 태도. 선생님, 왜 그런지 자꾸만 그이가 가엾이 생각되어요. 그이가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선생님, 그이가 사실 죽였을까요? 술잔을 든 유불란의 손목은 가늘게 떨기 시작하였다. 사랑의 승리자,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유불란은 또다시 절망의 못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목란, 너는 왜 내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가? 그런 말을 어찌할 수가 있는가? 만일 네가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있다면. 유불란은 아무 대답 없이 묵묵히 앉아있다. 목란은 선생님 왜 말씀을 안 하세요? 하고 머리를 갸웃하고 유불란을 들여다보았다. 목란이 왜 그런 말을 물어? 나영귀가 만일 좌장을 죽인 범인이 아니라면 목란은 누구가 죽였다고 생각해? 응? 누구가 죽인 것 같아? 유불란은 음성을 약간 높여 그렇게 물었다. 그날 밤, 좌장이 죽는 날 밤, 나는 2층에서 틀림없는 목란의 음성을 들었어. 아니, 나만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 진대성도 듣고 김영애도 들었어. 그것이 만일 나영귀의 거짓 음성이 아니라면 누구가 좌장을 죽였을 것 같아? 목란, 대답을 해야지. 왜 대답을 못해? 응? 목란이. 유불란은 그러면 네가 죽였다는 말이지 하고 묻고 싶었으나
차마 그런 잔혹한 물음을 감히 할 수가 없었다. 목란은 한참 동안 머리를 약간 숙이고 잠자코 있더니 머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난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영기를 범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싫어? 유불란의 말소리는 점점 흥분을 띄어가기 시작하였다. 목란은 역시 아무 대답이 없이 테이블 클로스만 손끝으로 꼭꼭 찌르고 있더니 갑자기 머리를 들면서 선생님 하고 극히 감격된 어조로 불렀다. 선생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지금 선생님 이외에는 아무도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데도 믿을 곳 없는 저를 선생님은 괴롭게 하시지 마세요. 제가 끝없이 싫어하던 나영기랄지라도 그이가 저를 그렇게도 사랑하고 있었다면 저 역시 일개 마음 약한 여성 어찌 조금이야 가여운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러나 선생님 그것과 이것과는 다르지 않아요? 가여워하는 생각과 사모하는 생각. 저는 선생님을 사모하오나 결코 가엽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와 반대로 저는 목란의 말끝은 그만 끊어져 버리고 그 뒤를 이어 한 줄기의 눈물이 스르르 하고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오뚝한 코밑을 지나서 칵테일에 떠있는 앵두알과 같이 빨간 입술 위에 멎으면서 떨어질까 말까를 주저하는 듯이 숨 쉴 때마다 하느적 하느적 흔들리고 있다. 유불란은 그 눈물의 참됨을 비로소 깨달은 것 같이 주기의 흥분한 마음을 뉘우치고 가다듬어가면서 목란, 좀 지나친 말을 용서해요 하고 술잔을 또 거듭하였다. 이윽고 목란과 유불란은 식당을 나왔다. 우편구가 컴컴한 넓은 마당에는 모진 바람이 휙휙 불어오고 맞은편 쪽 사포로 비루의 네온라이트가 눈보라 속에서 반짝거리고 있다. 목란은 얼굴을 목도리 속에다 파묻으면서 그럼 선생님 곧 댁으로 돌아가세요. 네, 무척 취하셨는데 하고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려고 사방을 돌아보았다. 나는 걸어갈 테야. 목란이나 타고 가. 아이, 이 추위에요? 한 잔 마시고 걷는 재미가 그럴듯하거든. 그때 마치 그들이 타기를 기다리는 듯이 한 대의 택시가 그들 앞으로 스름스름 지나간다. 유불란은 손을 들어 차를 멈춘 후 안국동 하고 목란의 갈 길을 가르쳐 주었다. 코미까지 목도리를 두른 운전수는 돌부처처럼 앉아있더니 추운 듯이 몸을 한번 부르르 떨며 문을 열어주었다. 유불란은 목란을 택시에 태우면서 요 운전수 어째 한 잔 못하신 모양이로군.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니 못 마셔야 될 수 있나? 이 추위에? 자 하고 유불란은 유쾌한 듯이 외투 안주머니에서 1원짜리를 2장 꺼내요. 운전수에게 요 놈은 택시값 또 요 놈은 막걸리값 하고 하하하 웃는다. 운전수는 받기가 어색하다는 듯이 잠시 주저하다가 고맙습니다. 날이 참 하고 머리를 굽실거리면서 받았다. 목란 그럼 잘 가. 자, 응? 유불란은 그러면서 목란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었다. 목란은 자동차에 다리를 올려놓았다가 다시 내려서면서 가는 목소리로 선생, 영원히 저를 버리지 마세요. 네? 하고 떨어지기 싫은 듯이 잠깐 유불란이 팔목에 매달렸다가 다시 차에 오르면서 정말 곧 댁으로 돌아가세요. 네? 곧 돌아가고 말고 그런데 운전수 양반 잘 모셔다 드려야만 돼요. 이분은 나의 가장 귀중한 존재, 하늘 아래 땅 위에 다시 없는 사랑스러운 존재니까. 알겠지 운전수? 그만했으면 잘 알겠지? 그리고 유불란은 재미있다는 듯이 운전수의 어깨를 한번 툭 쳤다. 알고 말굽쇼 이목란 씨, 해왕저에 하나밖에 없는 스타, 그리고 좌장 박영민 씨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분,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못 알아볼 리가 있겠습니까? 운전수는 캡과 목도리 사이에 반월형으로 나타난 얼굴에 웃음기를 띄우면서 그렇게 대답하였다. 유불란은 허 하고 감탄하며 이거 참 뜻밖의 친구로구려. 그리고 그렇게 감탄함을 맞이하는 선생님은 탐정국 가상범인을 몸소 원작하시고 몸소 무대 위에 섰었던 분, 유명한 탐정소설가 유불란 선생. 참, 이것이야말로 뜻밖의 뜻밖이로군. 유불란 선생이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을 줄은.
하하하. 하여튼 악수나 한번 하고 헤어지겠지. 운전수도 쾌활스럽게 웃으면서 장갑 낀 손을 내밀었다. 저도 가상범인이라는 연극을 보았지만은 선생님은 바로 나용규가 좌장을 죽이는 현장을 목격하신 것 같겠지요. 어찌 그렇게 신통한지 참. 신통하고 말고. 그래, 전 선생님이 그 살인 현장을 보시지나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때 유불나는 허 하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가 바로 그 현장을 보고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이 창작한 것 같이 가상범인을 만들어 놓았다. 그렇다는 말이지, 운전수 양반? 운전수는 잠깐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그렇지요. 그러한 의심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선생님의 연극을 보고 난 사람으로서는. 하고 그는 캡 아래서 반짝이는 두 눈을 들어 창밖에 서 있는 유불란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하고 유불란은 그날 밤 자기는 진대성, 김영애 두 사람과 함께 2층에 있었으니 현장을 보려야 볼 수가 없었다는 변명을 하라고 하였으나 그만 에이 귀찮아 하고 차 떠나기를 재촉하였다. 엔진 소리와 아울러 자동차는 컴컴한 조선은행 앞을 한 바퀴 삥 돌아서 종로를 향하여 달려간다. 반만큼 웃는 목란의 얼굴을 남겨놓고 목란과 작별한 유불란은 텅 빈 듯한 가슴 속에서 이제 방금 낭비어놓고 간 목란의 웃는 얼굴을 어루만져 보았다. 그것은 바로 해왕좌 가상범인이 최후의 막을 내린 후 약 2주일이 지난 어떤 눈보라치는 날 밤이었다. 유불란은 그때 자기가 유숙하고 있는 장충단 아파트를 향하여 진곡의 거리를 거쳐서 걸어갈 예정으로 허텅거리는 다리를 한 걸음 두 걸음 옮겨놓기를 시작하였다. 그렇게도 번화하던 진곡의 거리도 사람의 발자취가 점점 드물어가고 때때로 끄는 외 남학신 소리가 휙휙 부는 밤바람 가운데서 따르락 따르락 들려온다. 유불란은 외투 주머니에 넣은 두 주먹 안에서 목란의 어여쁘고도 풍부한 몸뚱이를 굳세게 포용해보면서 목란은 내 것이다. 목란은 다시 내 것이 되었다. 하고 불러보았다. 그러면 그럴수록 목란에 대한 연정이 불덩어리같이 일어나서 잠시 헤어진 목란을 내일 또다시 만날 목란을 알지 못할 누구에게 영원히 뺏긴 것 같이도 생각되었다. 만일 목란이가 또다시 나를 차버린다면 7년 전 그때와 같이 나를 또 배반한다면 그것은 생각만 하여도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다. 7년 전의 유불란은 아직 어렸다. 따라서 그의 연정은 채 타지 못한 장작과 같이 바람이 불다 멎으면 스스로도 꺼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유불란은 그렇지 못했다. 탈 대로 타고 필 대로 핀 그의 가슴, 그리고 아직 제가 되지 못한 그의 정열. 연애 테러리즘. 그는 그때 그러한 조어를 스스로 지어서 불러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연애에 있어서의 테러리즘을 야만이라고 불러왔다. 그러나 그것은 관념의 이상, 책상 위에서 생각하던 하나의 관념에 지나지 못한다. 인생은 관념이 아니고 행동의 연속이다. 사랑은 아깝지 않게 자기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깝지 않게 빼앗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야만일지 모르나 진실한 사랑의 자태에 틀림이 없다. 유불란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갈지짝 걸음으로 허둥지둥 걸어갔다. 왼편 쪽 악기점에서는 잊으시면 싫어요가 이상한 매력을 가득히 싣고 거리로 흘러나온다. 에이 하고 유불란은 구두 끝으로 돌을 한번 툭 차면서 중얼거렸다. 인생을 굵게 그리고 짧게 또 한 걸음 걸어가서는 변사 목소리로 드디어 돈호세는 카르멘을 죽였다. 보라, 돈호세는 사랑의 용사였다. 카르멘, 카르멘, 요부 카르멘, 내게서 혼을 빨아내고 피를 짜낸 요부 카르멘. 받아라, 받아라, 내 칼을 받아라. 내 총을 받아라. 그리고는 후후 하고 한 번 웃은 후 황금과도 같이 찬란하고 꽃과도 같이 어여쁜 호세의 말로요. 죽여라, 죽여라. 나를 배반하는 목란을 죽여라. 하하하, 하하하.
술기운에 잔뜩 마비된 유불란의 정신은 걷잡을 수 없는 탐미의 세계로, 끝없는 로맨티시즘의 세계로 깊이 깊이 들어가기를 시작하였다. 그때 유불란의 발머리는 누가 부르는 듯이 책방 선연각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다. 별로 책을 사려고 들어간 것은 아니었으나 태산같이 쌓아놓은 서적을 이것저것 뒤적거리는 것이 그의 버릇이며 또한 취미였다. 유불란은 한참 동안 이리저리 당기면서 이 책 저 책 뒤적뒤적 하여 보았으나 별달리 신통한 책은 보이지 않아 그만 밖으로 나갈까 하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였다. 유불란은 자기 오른편에 싸늘한 찬바람과 함께 들어온 괴상한 남자를 하나 발견하였다. 중절모를 푹 내려쓰고 커다란 마스크로 입을 가린 남자를. 유불란이 그 남자를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중절모를 남달리 깊이 내렸었다는 것만은 결코 아니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불란 자신도 중절모를 푹 내려쓰고 입에는 역시 커다란 마스크를 대었던 때문이다. 아니, 오동지 딸 추운 때라 서점 안에서 책을 보고 있는 손님들은 태반이 다 대동소이한 복장을 하고 있었던 때문이다. 유불란이가 견딜 수 없는 호기심을 가지게 된 것은 결코 그의 복면 때문은 아니었다. 그 남자는 잠깐 동안 서적이 가득하니 끼어있는 선반을 이리저리 휘둘러 보더니 장갑 빈 손을 외투 주머니에서 꺼내어 그 앞에 나란히 끼어있는 전집들을 한 책 빼내었다. 하하, 탐정소설에 취미를 가진 분이로군 하고 유불란은 자기가 탐정소설가인 만큼 일종의 호기심과 친밀한 정의를 마음에 느꼈던 것이다. 그것은 일본 탐정소설의 대가 에드거 람포의 황금 가면이라는 무서운 탐정소설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직 유불란의 호기심의 전부를 끌었다고는 말할 수 없었으나 그 남자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것과 같이 서문 혹은 목차 같은 것도 보지 않고 단 한 번에 어떤 페이지를 펴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는 펴놓았던 페이지를 한자도 읽어보지 않고 다시 책을 접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책을 제자리에다 다시 꽂아놓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때 유불란의 몽롱한 시야에 인박은 광경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그 남자가 책을 접을 때 무슨 쪽지 같은 종이 조각을 페이지 속에 끼워놓는 광경이다. 한자도 읽지 않고 쪽지를 끼워놓는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사실 이상한 일이었다. 더구나 황금 가면이라는 제목에서 발생하는 가장 그로테스크한 매력에 끌려서 술 취한 탐정소설가 유불란은 드디어 황금 가면을 선반에서 빼보았다. 빼보고 유불란은 한참 동안 정신없이 책을 들여다보았다. 유불란의 두 눈썹은 점점 모아져가고 그의 두 눈은 불타는 듯이 열이 올랐다. 알 수 없다 하고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과연 거기에는 한 조각의 종이가 끼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한 개의 쪽지로서의 사명 이외의 어떤 비밀을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을 안 유불란은 이상한 호기심의 마음이 짜릿짜릿함을 전신에 깨달았다. 그것은 마치 화학 방정식 같은 것인데 부호와 숫자가 서로 연속되어 있는 어떤 안문 기호였다. 적어도 탐정소설가인 유불란은 이 안문 기호가 어디서 나온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해독할 줄을 그는 아직 못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전 세계의 탐정소설의 원조인 에드거 알런 포의 재미있는 소설 더 골드벅에 나오는 유명한 암호문이다. 수학의 공식과 똑같은 암호문이다. 그 소설의 내용을 유불란은 잘 안다. 그것은 옛날 키드라는 해적이 자기가 탈취한 금은 보배를 아메리카 캐롤라이나주의 어떤 곳에다가 매장한 후 그 매장한 곳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앞에 예시한 바와 같은 암호문을 남겨놓았다. 후세에 이르러 윌리엄 리그랜드란 사나이가 이 암호문을 손에 넣어 그것을 해독한 결과 수많은 금은 보배를 발굴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암호에 나오는 숫자라든가 부호라든가는 모두 영어의 알파벳을 대용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3은 G, 5는 A, 당구장 표시는 N, 물음표는 U를 대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외우지 못하는 유불라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유불라는 초조한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그 암호문이 끼워져 있는 페이지를 들여다보았다. 이 에도과 람포의 황금 가면이라는 소설을 극히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동경을 중심으로 매일과 같이 국보가 도난을 당하는 한편 무서운 살인사건이 연발된다. 그 살인마는 황금색의 가면을 쓰고 역시 황금색으로 된 가장으로 전신을 둘러쌌다. 그 부처와 같이 표정 없는 황금 가면의 커다란 입에서는 실과 같은 핏줄기가 가늘게 흘러내리고 있다. 그때 공포에 쌓인 동경 시민을 구하고자 나타난 명탐정 아케치로 말미암아 드디어 황금 가면의 정체가 폭로되었다. 그것은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불란서 대사. 또다시 말하면 그 대사는 불란서의 탐정소설가 모리스 르블랑이 그의 탐정소설 속에서 활약시키고 있는 일세의 의도 아르센 류팽인 것이 판명되었다는 실로 현실을 떠난 공상적 작품이다. 마치 불란서의 작가 모리스 르블랑이 그의 소설 속에다 영국의 탐정작가 코난 도일이 창작해낸 명탐정 셜록 홈즈를 등장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유불라는 그 페이지를 몇 줄 읽어보았으나 별달리 신통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때 유불라는 한 가지의 조그마한 발견을 하였다. 그것은 암호문 맨 끝에 한 문자로 한일이라고 쓰여있는 것이다. 이 서양식 암호문에 이 동양 글자 한일자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 순간 번갯불같이 머리에 떠오르는 한 개의 가상이 있었다. 만일 이 종이 조각이 암호로 된 통신이라고 가정하면 반드시 이 통신을 받으러 오는 어떤 상대자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은가? 유불라는 황금 가면을 다시 선반에다 끼워놓고 무슨 큰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처럼 제2의 복면의 남자를 기다리기 시작하였다. 상점안은 아직도 손님으로 가득 찼다. 유불라는 뛰노는 가슴속을 억제해가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은 아직도 눈보라다. 언제나 올까? 언제나 올까? 하고 그는 기다리기를 마지 않았다. 그의 틀림없는 가상은 탐정국 가상범인으로 하여금 나용규를 감옥으로 보내었다. 그의 명성은 단지 일개 공상적인 탐정작가라는 것보담도 지금은 명탐정이라는 이름이 더욱 높았다. 그는 자기의 가상을 다른 누구보다도 1층 더 굳세게 믿었다. 10시 30분. 과연 그때 이상한 신사가 하나 창밖에 나타났다. 그는 회색 캡을 푹 둘러쓰고 역시 커다란 마스크를 입에다 대었다. 그것만 아니라 그는 또 검은 안경까지 썼었다. 키가 훨씬 크고 외투에 깃을 세운 그는 얼핏 보면 마치 서양 사람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 괴상한 신사는 잠깐 동안 문 밖에서 상점 안을 엿보더니 드디어 유리창을 드르르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고는 잠시간 책 선반을 두룩두룩 돌아보다가 아니나 다를까 유불란이가 서 있는 옆으로 사람을 헤치면서 들어온다. 유불란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눌러가며 보지 않는 척하면서도 이 괴상한 신사의 행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밀히 관찰하였다. 그때 신사는 역시 선반에서 황금 가면을 빼냈다. 그러고는 쪽지가 끼워져 있는 페이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본다. 그러다가 그는 그 암호문을 이해하였다는 듯이 약간 머리를 끄덕거린다. 다음에 그는 그 종이 조각에다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연필로 한자 기록하여 놓고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버렸다. 유불라는 다시 책을 빼보았다. 암호문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맨 나중 한일자 아래 두 이자가 한자 더 쓰여 있었다. 그가 둘째 번으로 보았다는 뜻이다. 살인 유희.
유불나는 책을 다시 끼워놓고 서점을 뛰어나왔다. 검은 안경을 낀 괴상한 신사는 눈보라치는 거리를 진곡의 초입으로 향하여 달아나는 듯이 걸어간다. 유불난도 모자를 깊이 내려쓰고 목도리로 코와 턱을 가리면서 이 이상한 신사의 뒤를 따르기 시작하였다. 유불난은 알코올에 마취된 정신을 스스로 가다듬어 앞에 가는 신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가지각색으로 생각해 보았다. 영어로 된 포의 암호문을 그리도 쉽게 해독할 수가 있는 그들, 암호로 아니면 통신할 수가 없는 그들의 비밀성, 어떠한 목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곳으로. 하여튼 유불난은 유쾌하기가 짝이 없었다. 마치 탐정소설과도 같이 흥미있는 탐정놀이가 아닌가. 사실 그때의 유불난으로 말하면 일개 탐정소설가라는 것보담도 하나의 명탐정이라는 의식이 더 한층 굳세었다. 태서 명작에 나오는 유명한 탐정의 이름이 다음으로 머리에 떠올랐다. 듀팽, 홈즈, 루콕, 커니말, 피터 건즈, 브라운, 엘러류킨 등등. 그때 우편국 앞 넓은 마당에 나선 괴신사는 잠깐 동안 사방을 휘 돌아보더니 마침 동대문 가는 전차가 오는 것을 보고 달아나는 듯이 정류장으로 걸어간다. 마침내 신사는 동대문행 전차를 잡아탔다. 유불난도 모르는 척하고 뒤로 따라탔다. 전차는 경성역에서 실은 듯한 손님들로 가득 찼었다. 유불난은 혁대에 매달리면서 서너 사람 건너서 서 있는 그의 신사를 곁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다가는 때때로 신사의 시선과 마주칠 적도 있었으나 신사는 묵묵히 팔뚝시계를 들여다보고는 창밖에 흐르는 네온사인을 멍하고 바라본다. 그러는 중 전차가 벌써 종점 동대문 정류장에 도착하자 괴신사는 또다시 청량리 가는 전차를 바꿔 탄 고로 유불난도 역시 뒤를 따라 탔다. 전차는 한참 동안 키질하듯이 달리다가 마침내 대학 예과 앞에서 멎어버렸다. 신사는 잠시 주저하는 듯이 사면을 돌아보더니 회중전등을 외투에서 꺼내들고 예과 교사 서편 쪽으로 난 신장로를 북쪽으로 향하여 걷기를 시작하였다. 하하, 내가 미치지를 않았나? 유불난은 정신 잃은 사람 모양으로 반짝거리는 회중전등을 목표로 한참 동안 신사의 뒤를 따라가다가 우뚝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또 한 번 내가 미쳤나 보군 하고 외투 주머니에 넣은 손으로 넓적다리를 한번 꼬집어 보았다. 그러나 추위로 말미암아 그의 감각은 대단히 둔하여졌다. 그는 한 번 더 힘껏 쥐어 뜯어보았다. 그러나 역시 아픈 것 같은 생각만이지 그다지 아픈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꿈이로군. 그는 그러한 실험을 꿈속에서 여러 번 하여 보았던 것이다. 아프면 현실, 안 아프면 꿈. 유불난은 그렇게 중얼거렸다. 이놈, 나를 누군 줄 알고. 명탐정이다. 셜록 홈즈다. 에헴. 꿈속에 있는 듯한 유불난의 감정은 아까 마신 강렬한 술기운에 흥분될 대로 흥분되고 몽롱한 그의 눈에는 호기심을 걷잡을 수 없이 돋워주는 괴신사의 회중전등이 마치 도깨비불같이 반짝이고 있다. 따라라. 악한 이 그림자를 놓치지 말고 따라라. 이놈, 네 뒤를 명탐정이 따라간다. 유불난은 아까 잠깐 느꼈던 무서움을 걷어차버리고 그 이상한 사나이의 뒷 그림자를 어디까지나 따라갔다. 사방은 먹물이 흐르는 듯이 캄캄하고 눈 뜰 새도 없이 몰려오는 눈보라는 더욱더욱 심하여 간다. 유불난은 졸리는 눈을 억지로 부릅뜨면서 걸었다. 아니, 태반은 졸면서 걸었던 것이다. 임업시험장을 졸면서 지난 유불난은 어디가 어디인지를 전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길은 점점 좁아가고 험하여 갔다. 언덕을 넘고 솔밭을 지났다. 돌을 차고 넘어졌다. 나무 그루를 밟고 쓰러졌다. 도랑에 빠져서는 헤매었다.
눈 위에 쓰러져서 한참 동안 잔 것도 같다. 경성시가의 전등불이 멀리 뒤에서 꿈결같이 반짝거리고 있던 것도 이제는 완전히 시야에서 벗어나 버렸다. 정신과 육체가 피곤할 대로 피곤해진 유불란이었다. 이리하여 대체 얼마나 걸었는지 그때 괴상한 사나이의 회중전등의 불빛이 우뚝 멎었다. 유불란은 숨결을 죽여가면서 실같이 비치는 전등의 뒤를 따라 바라보았다. 거기는 천공을 뚫을 듯이 솟아있는 커다란 나무가 하나 서 있다. 그 나무 옆에는 역시 커다란 집 한 채가 마치 무슨 폐성과 같이 서 있는 것을 유불란은 꿈결같이 쳐다보았다. 그 순간 괴상한 사나이는 그 커다란 나무 아래를 거쳐서 돌담에 몸을 의지한 후 담뱃불을 붙이려고 두어 번 성냥을 켰다. 그러나 성냥은 곧 바람에 꺼져버리고 말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신사는 겨우 담뱃불을 붙여서 서너 번 공중에다 둥그런 원을 그렸다. 그러고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때 유불란은 자기 뒤에 사람이 가까이 오는 발자취 소리를 듣고 가만히 돌담 밑에 쭈그리고 앉았다. 발자취는 빨간 담뱃불과 함께 유불란의 옆을 지나갔다. 그러고는 역시 담뱃불로 원을 3번 그리고 안으로 들어간다. 오냐, 나도 들어가 보자. 무시무시한 마음을 억제해가면서 유불란은 돌담 밑에서 몸을 일으켰다. 어떠한 종류의 단체인지는 알 수 없으나마 너희들의 비밀을 폭로시키고야 만다. 나도 담뱃불을 붙이리라. 유불란은 모자를 한 번 더 푹 내려쓰고 마스크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렸다. 포켓에서 담배를 한 개 꺼내어 불을 붙인 후 그는 용기를 내어 대문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그들의 암호가 되어 있는 불꽃 원을 허공에 서너 번 둥그렇게 그렸다. 원을 그리자마자 대문은 안으로부터 스스로 열렸다. 이 추운 밤중 오시기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대문이 열리자마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유불란은 그런 목소리를 들었다. 유불란은 속으로 오냐, 너희들 잘 속는다 하고 픽 웃었다. 자, 여기 이 가장이 있으니 이것을 입으십시오. 그 넓은 뜰을 지나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컴컴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것은 커다란 포대와 같은 가장이다. 유불란은 모자를 벗고 그것을 머리에서부터 푹 내려 썼다. 가장은 발끝까지 마치 커다란 망토와 같이 치렁치렁 늘어진다. 이리하여 가장으로 전신을 싼 유불란은 잡초가 무성한 뜰을 지나 대청 앞으로 걸어갔다. 구두를 신은 채로 대청에 올라서니 거기도 또 안내인이 서 있다가 모자를 맡겨주십시오 하고 유불란의 손에서 모자를 받아든 후 컴컴한 복도를 한참 걸어가다가 문틈으로 불빛이 한 줄기 새어나오는 어떤 방 앞까지 오더니 자, 이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준다. 그때 무의식적으로 한 발을 방 안으로 들여놓은 유불란은 흑 하고 숨을 마셨다. 하마터면 그런 악 하고 소리를 칠 뻔하였던 것이다. 촛불이 펄럭거리는 촛대 옆에는 전신을 시꺼멓게 가장으로 둘러싼 두 사람이 서 있더니 새로이 들어오는 유불란을 바라보고 말없이 그러나 대단히 은근히 허리를 굽혔다. 그때 비로소 유불란은 자기의 전신을 휘둘러 보았다. 자기의 가장도 그들의 것과 같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시커멓다. 가슴에는 5라는 번호가 하얀 글자로 적혀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의 가슴에도 각각 석삼, 넉사라는 번호가 적혀있었다. 유불란은 그들이 권하는 대로 허리를 한 번 굽혀 담례를 한 후에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약 10여 칸이나 되는 넓은 방은 온돌이 아니고 전부가 마루를 깔았는데 마루도 여러 해 묵은 듯이 컴컴하고 썩었다. 방 안에는 아무 가구도 보이지 않고 다만 한 개의 테이블과 몇 개의 의자가 놓였을 뿐이었다. 그 조그마한 테이블 위에는 가지각색의 양주병이 너저분하게 놓여있고 그 밑에 놓여있는 역시 조그만 화로에는 장작불이 이글이글 피고 있다. 빈집 같다.
유불나는 한번 사방을 휘 둘러보고 그렇게 생각하였다. 이 빈집에서 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이 이상한 공기, 눈만 반짝반짝하고 묵묵히 앉아있는 괴상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끼리도 서로 얼굴을 감추고저 복면과 가장으로 몸을 들은 그들, 이 눈보라치는 밤중, 이 험악한 산중에서 열지 않으면 안 될 비밀의 회의, 포의 암호문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그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유불란도 그들과 같이 묵묵히 앉아서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은 점점 떨려가고 마음은 차차 무시무시하였다.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떻게 행동하여야만 될까? 그들이 회칙을 하나도 모르는 나. 그리고 앗! 그 순간 유불란의 눈앞은 지옥과 같이 캄캄해지고 공포에 쌓인 그의 전신은 체질하듯이 떨리기 시작하였다. 이 일을 어찌하나? 이 일을 어찌하나?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눈을 번쩍 들어 앞에 앉은 두 괴인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유불란의 공포를 아는지 모르는지 역시 잠자코 앉아서 촛불만 멍하니 바라본다. 아, 어리석은 나. 이 회합에는 반드시 정원이 있을 것이다. 정원보다 회원이 한 사람 더 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면은 이와 같이 엄중하고 이와 같이 비밀성을 띤 회합, 유불란의 눈에는 죽음이라는 글자가 뚜렷하니 나타났다. 위험은 절박했다. 뛰노는 가슴을 억제하면서 유불란은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무한히 애를 썼다. 그러나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mid없는 못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위험을 깨달았다. 그렇다. 도망하자. 인제라도 도망하자. 유불란은 황급히 방안을 돌아보았다. 어디로 도망갈까? 어떻게 도망할까? 뜰에 면한 들창에는 검은 커튼이 둘려있다. 서편과 동편은 담벽이다. 출입구는 단지 아까 유불란이가 들어온 북쪽문 하나밖에 없다. 유불란은 문득 시계를 꺼내보았다. 12시 20분. 도망하려면 인제하여야 한다. 그렇다. 들창을 깨치고 뜰로 뛰어나가자. 유불란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자마자 절망을 부르짖었던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문이 덜컥하고 열리면서 복면한 사람 셋이 방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유불란은 다시 펄썩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복면한 사람은 유불란까지 전부 합해서 6이었다. 그때 가슴에 한일자 마크를 붙인 사나이가 입을 열었다. 정각인 12시는 벌써 20분이나 넘었습니다. 이 이상 더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본 회장은 생각합니다. 두 분의 결혼을 낸 것은 대단히 유감이지만 자, 여러분 마음껏 술을 잡숴 주십시오. 변변치는 않으나마. 유불란은 실로 유쾌하기 짝이 없었다. 강렬한 양주를 사양치 않고 마시었다. 점점 깨어가던 술기운이 다시 온몸으로 핑 돌기 시작하였다. 5사람의 괴인들이 그림자가 마치 풀스피드의 다이아 모양으로 핑글핑글 돌고 있다. 유불란은 술잔을 권하는 대로 거듭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에헴, 나를 누군 줄 알고. 나를 몰라보면 안 된다. 적어도 세계적 명탐정 유불란 선생이야. 결석한 사람이 둘씩이나 있다고? 에헴, 사실을 알고 보면 셋이란 말이야. 너희 같은 놈한테 나의 정체가 발로되어서야 될 말인가? 아, 참 유쾌하다. 상쾌하다. 뭐? 그렇게 재미있는 유희가 있어? 이것은 양손의 떡이로구나. 뽕 먹고 알까지 먹으면 어떻다고? 자, 회장님 뭘 그리 지지하게 그러오. 빨리 해보아요. 그때 한일자를 붙인 회장은 술잔을 테이블 위에 놓은 다음에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밤에는 가장 재미있고
가장 무서운 장난을 하나 하기로 합시다. 그것은 우리의 자극 증진회가 열린 이후로는 아직 해보지 못한 유희요. 또 이후로도 다시 맛보지 못할 최고의 장난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흥미있고 그리고 가장 그로테스크한 장난입니다. 생각건대 우리들 사람의 힘으로 할 만한 최상의 유희인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흥미도 가지지 못한 우리들, 황금도 싫고 연애도 싫고 명예도 싫고 지위도 싫은 우리들이 찾을 최후의 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최후의 유희를 오늘 밤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밤도 인제는 깊었으니 지금부터 살인 유희를 하겠습니다. 회장은 가장 엄숙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 후 나란히 앉은 회원을 한번 쭉 둘러보았다. 대체 누구가 누구를 죽이는고? 사실로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인가? 유불라는 자기의 두 귀를 의심하였다. 그리고 술에서 깨어나려고 무척 애를 썼다. 건전한 의식을 가져보려고 발버둥을 쳤다. 머리를 흔들어보고 옆구리를 꼬집어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효과도 없는 애씀에서 지나지 못했다. 그의 정신은 점점 더 마비되어 갈 따름이었다. 이리하여 가지런히 앉아있던 복면한 회원들은 웅성웅성하기를 맞이 않았으나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에 지나지 못하였다. 다음에는 무서움에 찬 무거운 침묵이 자극에 굶주린 그들의 주위를 싸고 흐르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마귀의 초상과도 같은 검은 그림자가 담벼 위에서 우쭐우쭐 춤춘다. 밖에는 아직 눈보라다. 살인유희. 회장 1호의 국달한 목소리가 그들 머리 위에서 다시 떨어졌다. 유불라는 가만히 숨결을 죽이고 머리를 숙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가 누구를 죽이겠는가 하는 것인데 회장의 쏘는 듯한 무서운 눈초리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점검하기를 시작하였다. 그 눈초리가 그들 머리 위에 쏠릴 때마다 그들은 흑 하고 숨을 들이켰다. 그들은 그 눈초리를 정면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듯이 머리를 숙였다. 그러고는 회장의 마시가 다음 사람에게로 올라갈 때면 그들은 후 하고 긴 한숨을 짓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운명 앞에 너무나 순순하였다. 누구 한 사람 회장의 눈초리에 반항하는 자는 없었다. 아니 그들은 도리어 그 피에 굶주린 잔혹한 시선을 기대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아니다. 그것만 아니다. 그 시선에 반항하는 것은 즉시로 생명의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죽을 사람은 벌써 정해놓았습니다. 유불라는 번쩍 머리를 들었다. 회장의 눈초리와 그의 눈초리가 허공에서 한참 동안이나 무섭게 부딪혔다. 그러나 유불라는 곧 머리를 숙이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반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시바삐 이 악몽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꿈이다. 꿈이다. 나는 지금 무서운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꿈이 아니면 이렇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는가. 기쁨의 꼭대기에서 절망의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꿈. 그런 꿈을 나는 많이 보았다. 아, 하느님이 계시다면 하느님이여, 한시바삐 저를 이 악몽에서 깨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구하여 주십시오. 그때 한일자 마크를 붙인 회장은 그러니 이 유희에 있어서 누구가 죽이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고 6장의 카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물론 이 다시 없는 귀중한 경험을 우리들은 공평히 분배해야만 되겠지만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죽을 자가 단지 한 사람밖에는 없으니까 죽이는 사람도 한 사람으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불행히 이 추첨에 빠지신 분들은 대단히 유감입니다만 이 무시무시하고 몸서리치는 싸움을 옆에서 구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일 사람이 과연 죽이고 죽을 사람이 과연 죽겠느냐 혹은 그와 정반대의 결과를 맺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올시다.
그런데 여기 이와 같은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5장에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이 한 장에다 행운이라는 글자를 써놓았는데 이 행운의 카드를 잡으신 분이 죽이는 역할을 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카드를 뒤집어 놓겠습니다. 하고 회장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카드를 한참 동안 이리저리 섞어 놓았다. 그러고는 사람들을 한번 휘 둘러본다. 6장의 카드는 마치 자기네들이 짐지고 있는 무서운 사명을 아는 것과도 같이 또한 모르는 것과도 같이 펄럭펄럭하는 촛불 밑에서 번쩍거리고 있다. 행운의 카드는 어디 있는고? 자극에 굶주린 괴인들은 그 운명의 카드를 희망하는 듯이 혹은 희망치 않는 듯이 물끄러미 6장의 카드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자, 어느 분이든지 마음대로 주십시오. 하고 회장은 명령하듯이 말하였다. 그러나 테이블 위에는 아무의 손도 뻗지를 않는다. 내가 먼저 주는 것은 혹시 공평지 못하다는 평을 들을는지 모르니까 자, 사양치 말고 쥐어주시오. 그때 석삼이란 마크를 붙인 자의 손이 천천히 테이블로 뻗기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잡았다. 다음에는 6호가, 그 다음에는 2호가, 또 그 다음에는 4호가. 자, 5호께서 먼저 주십시오. 회장은 유블란에게 은근히 권하였다. 그러나 유블란은 2장밖에 남지 않은 살인의 카드를 묵묵히 내려다볼 뿐이다. 그 카드 위에는 자기의 건전한 의식이 불꽃처럼 뛰노는 것 같았다. 그러나 또 한편 꿈인 것도 같았다. 꿈이다.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깨나자. 빨리 깨나자.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회장에 다시 권하였을 때 중풍 환자의 그것과 같이 떨리는 유블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위로 뻗어가서 오른편 카드를 덤뻑 잡았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하고 맨 나중장을 들어본 회장은 틀렸다 하고 고함치면서 하얀 카드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다음 6호가 던진 카드, 그것도 하얀 것이었다. 4호, 3호, 2호 모두가 다 백지의 카드였다. 그들은 던지면서 어쩐지 후 하고 긴 한숨을 쉰다. 5호 만세, 만세, 만세 이런 소리를 유블란은 멀고 먼 꿈나라에서 듣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수많은 축배가 그의 몽롱한 눈앞에 어주렁어주렁 떠올랐다. 이리하여 사면에서 부어주는 축배를 마실 대로 마시고 난 유블란은 완전히 현실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꿈나라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에게는 두려움이란 것이 없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에게 축배를 건네는 복면한 사람들을 얼마나 그는 재미있게 생각하였던가. 5호 만세를 불러주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수만 관중의 찬양 속에서 맹호와 쌈싸우고 있는 용감한 투우사의 환영을 문득 그는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그렇다. 나는 서바나의 투우사다. 그는 그렇게 자기를 착각하였다. 다음에는 아까 진고개를 걸을 때 잠깐 생각해 보았던 카르멘과 호세의 이야기가 연상되자 그는 또 한편 자기를 호세라고도 생각하였다. 사랑의 호세와 힘의 투우사, 이 두 인격을 아울러 자기의 몸에 체화시켰다고 착각하였다. 돈 호세여, 귀를 기울여 저 박수 소리를 들어보라. 구름같이 모여들은 서바나의 신사숙녀는 지금 너를 위하여 찬양함을 마지 않고 갈채함을 끊지 않는다. 유블라는 마루 위에 쓰러지면서 눈을 감았다. 걷잡을 수 없이 떠오르는 환영의 날개는 드디어 그를 열정의 나라 서바나로 끌고 갔다. 호세여, 머리를 들어 관중을 쳐다보라. 어여쁜 아가씨의 새파란 눈동자가 너를 보고 웃고 있다. 그 눈동자가 던지는 추파를 사양치 말고 받아라. 오, 열리었다. 행복의 문은 지금 너를 위해서 열리었다. 들어가라. 서슴지 말고 그 문으로 들어가라. 서바나의 미녀, 집시 칼멘이 너 오기를 기다린다. 괴인들은 유블란의 이 재미있는 환영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다. 그때 회장은
두 자루의 단도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머리를 끄덕끄덕하면서 밖으로 나간다. 유블라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역시 마루 위에 누워서 카르멘, 왜 그처럼 머리를 숙이고 있어? 보라, 남풍이 실어오는 향기로운 꽃냄새. 오렌지는 마치 우리들의 심장과 같이 빨갛게 익었다. 저기에 보이는 것은 대서양의 물결. 이 편에 보이는 것은 지중해가 아닌가. 바람을 하나로 안고 흰 돛대가 지나간다. 푸른 물결에 희롱하는 갈매기떼. 아, 평화에 가득 찬 서바나여. 너는 영원히 카르멘을 위해서 있거라. 꿈속의 영웅 유블라는 그때 수만의 군병이 무연한 벌판에서 총과 칼을 들고 단병 접전하는 광경을 보았다. 카르멘, 저것을 보라. 서바나에 전쟁이 일어났다. 혁명군은 드디어 수부 마드리드를 포위했다. 아, 총소리가 들린다. 대포 소리가 들린다. 보라, 마드리드는 불의 바다다. 카르멘, 카르멘, 피난가자. 우리 조선으로 피난가자. 조선은 어여쁜 동산, 사랑의 에덴이다. 뭐? 안 가겠다? 알았다. 나에게서 사라지려는 너의 마음을 나는 알았다. 루카스, 루카스, 카르멘, 요부 카르멘. 너의 눈동자는 벌써 루카스를 사랑하기 시작하였다. 너의 마음은 벌써 나에게서 사라졌다. 카르멘, 나의 끓는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빨아먹은 카르멘. 너는 요부다. 어여쁜 가면을 쓴 악마다. 아, 지금도 들려온다. 지나간 그때 네가 나에게 준 사랑의 속삭임이 들려온다. 카르멘, 카르멘, 그것이 모두 허위의 맹세였던가. 에이, 그러면 받아라. 내 칼을 받아라. 유블라는 벌떡 일어났다. 그때 여자의 목소리가 악 하고 방안을 울렸다. 회장의 가슴에 7-7이라는 마크를 붙인 복면한 여자를 붙들고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유블라는 꿈결같이 쳐다보다가 카르멘이다. 저것이 카르멘에 틀림이 없다. 하고 마음속에 부르짖으면서 테이블 위에 단도를 덤뻑 잡고 일어섰다. 불빛에 번쩍거리는 두 자루의 칼을 들고 유블라는 마치 목류병자와 같이 여자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치로는 또 한 번 악 하고 소리를 치며 회장의 팔을 뿌리치고 한편 구석으로 뛰어갔다. 유블라는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그를 따라갔다. 따라가면서 유블라는 카르멘, 이 원한이 가득 찬 칼을 받아라. 연애는 유희가 아니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 터이다. 사랑과 미움이 엉키고 엉킨 이 칼날로.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면 나는 돈 호세가 아니다. 나는 조선의 탐정소설가 유블란이다. 이와 같이 복면을 했으니까 너는 나를 호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야. 그러나 카르멘, 하여튼 나는 너를 죽여야만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유블란이가 아니고 서바나에 살고 있는 돈 호세니까. 돈 호세는 카르멘이란 요부에게 조롱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다. 돈 호세가 지금 카르멘을 죽이러 간다. 그는 이와 같이 모순된 생각을 가지면서 치로를 향하여 걸어갔다. 그는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를 못하였던 것이다. 그때 공포에 쌓인 눈을 부릅뜨고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치로는 벙어리 모양으로 악 소리를 치면서 나란히 앉아서 이 무섭고도 잔인한 살인 유희를 구경하고 있는 괴인들 앞으로 달아났다. 그러고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애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무슨 권위 있는 재판관 모양으로 묵묵히 치로를 내려다볼 따름이었다. 유블라는 그때 한 자루의 단도를 치로 앞에 던져주었다. 치로는 아무 말도 없이 그 던져준 단도를 바라보았다. 점점 넓어지는 그의 눈동자. 치로는 드디어 유블란의 몸에 메어 달리며 머리를 푹 숙였다. 벙어리처럼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유불란의 허리와 다리를 힘껏 안아도 보고 가만히 쓸어도 보고 하면서 흑흑 느껴올 뿐이다. 비록 말은 없으나 그러나 천만 번의 말보다 더 힘있고도 가엾은 애걸이다. 원한에 엉켜었던 유불란의 흥분된 마음은 점점 풀려가기를 시작하였다. 유불란은 자기 몸에 매어달리며 살겠다고 애원하는 그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그의 머리를 정답게 어루만져 주었다. 만져주면서 여성의 눈물에는 알지 못할 큰 힘이 숨어 있구나.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카르멘, 나는 차마 너를 죽이지 못하겠다. 비록 네가 이 세계를 멸망시킨 악마라 할지라도. 그러나 다음 순간, 아니다. 여성의 눈물에는 거짓이 있다. 속지 말라. 너는 그 거짓의 눈물에 속아서는 아니 된다. 카르멘은 단지 자기의 생명이 그리고 자기의 생명만이 아까울 뿐이다. 어리석은 나. 나는 카르멘을 죽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 유불란은 마침내 치로를 마루 위에 뿌리치며 잠자코 단도를 손가락질하였다. 치로의 눈이 단도 위에 멎었을 때 그는 이미 생의 애착을 포기한 듯이 칼을 쥐고 벌떡 일어났다. 칼을 견주고 한 걸음 물러섰다. 한 걸음 물러서고 두 걸음 물러서고 세 걸음. 그러나 방에는 담벽이 있었다. 담을 옆으로 걸어서 또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때다. 들창이 바람에 요란스레 덜컹거리며 문틈으로 쏘는 듯이 들어오는 싸늘한 눈보라가 유불란의 얼굴을 스치었다. 유불란은 칼을 높이 든 채 서너 번 눈을 껌뻑거려 보았다. 아, 꿈이 아니고 생시로구나. 한참 동안 꿈속에서 살고 있던 유불란의 정신은 펄떡 들었다. 유불란은 방 안을 돌아보았다. 돌아보는 그는 애타고 숨을 들이켰다. 회장의 손에는 자기의 가슴을 겨누고 있는 권총이 쥐어져 있다. 그 순간 단도를 든 유불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치로의 가슴 위로 내려왔다. 아악 하고 길게 뽑는 치로의 최후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